어르신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억울한 세대입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했던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게는 효도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숟가락 하나도 먼저 들지 못했고 말 한마디도 가려가며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등을 두드려 드렸고 어머니 심기가 불편하시면 밥 한 술도 편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명절에 오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반찬 해다 주면 고맙다는 말 대신 안 해와도 된다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낳고 먹이고 입히고 밤새 업어가며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 앞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더 애를 쓸수록 사이가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밤잠 설쳐가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면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이런 거 안 해줘도 돼요라는 냉정한 한마디뿐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손주를 봐주면 수고하셨다는 인사 대신 양육 방식이 다르다며 잔소리가 날아옵니다. 명절에 며칠씩 잠도 못 자가며 음식을 차려놔도 올해는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는 통보 한 줄이 전부입니다.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참으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싶어서 꾹꾹 삼켜봤습니다. 서운한 마음 티 내지 않으려고 웃는 얼굴로 괜찮다,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자식들은 그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은 두 발을 밀어냅니다.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어도 관계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서먹해져만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 얼굴 보는 것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만나면 반갑기보다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 가슴이 먼저 조여옵니다. 그러다 혼자 있는 밤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걸까? 내가 너무 못난 부모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이 자책이 한번 시작되면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슴 한쪽이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옵니다.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거의 모든 부모가 놓치고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것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까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가 제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65세 이복순 씨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 시절엔 온 동네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복순 씨가 20살이 되던 해에 이 나라는 한창 허리를 펴는 중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도로를 깔고 공장을 세우고 배를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순 씨도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22살에 결혼을 했고 남편은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50도가 넘는 햇볕 아래 파이프를 잇고 콘크리트를 부으며 달러를 벌어보내던 수많은 가장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달러가 모여 이 나라의 고속도로가 놓이고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복순 씨는 그동안 혼자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장사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아이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잠은 늘 모자랐고 몸은 늘 어딘가 아팠지만 불평 한마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 올림픽을 열고 반도체를 만들어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이루는 동안 복순 씨 같은 어머니들이 그 기적의 뒷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성장하고 내 아이들도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아이들만큼은 공부 걱정 없게 그 마음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입사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됐고 막내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장남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복순 씨는 시장 좌판을 일찍 접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하는 벅참이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이 나라도 해냈고 나도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뿌듯함은 세상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장남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복순 씨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자 손주 돌봄은 자연스럽게 복순 씨의 몫이 됐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녀석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매주 반찬도 만들어 날랐습니다. 장남이 어릴 때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에 된장찌개, 깻잎, 장아찌까지 한 보따리 가득 싸서 버스를 2번 갈아타며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집 냉장고를 열어보고 복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져간 반찬이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구석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입맛에 안 맞아서 결국 버리게 되니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다듬고 볶고 끓인 그 정성이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돌봄도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이에게 간식을 주면 이런 건 먹이지 말라는 지적이 돌아왔고 안아서 재우면 잠버릇이 나빠진다며 타박을 받았습니다.
복순 씨가 30년 넘게 아이를 키워온 경험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더 맞춰주면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기농 간식만 골라서 주고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고 옆에서 토닥토닥 두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맞추면 맞출수록 며느리의 잔소리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세밀해져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여줬다고 지적을 받고 낮잠 시간이 다르다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복순 씨는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명절을 한 달 앞두고 복순 씨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봐서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워 놓았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준비를 하는데 장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명절에는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예약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서운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아들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며느리의 어떤 차가운 말보다 10배, 100배 더 깊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복순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미리 만들어 놓은 전을 하나씩 비닐에 담아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 명절 음식을 정리하는 그 손이 너무 떨려서 비닐 입구를 묶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명절 당일 복순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채널을 돌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복순 씨는 아들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반찬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았고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이렇게 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면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 자식을 빼고 나니 자기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넉 달쯤 지났을 때 복순 씨는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입구에 서예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이 멈춰졌습니다. 별 기대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붓을 잡았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런데 먹물이 한지 위에 스며드는 그 순간만큼은 신기하게도 자식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예 선생님이 복순 씨의 글씨를 보더니 필체에 힘이 있다며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는 좋은 글씨라고 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수십 년을 헌신하면서도 단 한 번 듣지 못했던 인정의 말을 낯선 곳에서 처음 들은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복순 씨는 그 이후로 매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같은 반 동기들과 점심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글씨에 제법 안정감이 붙었고 2달이 지나자 복지관 게시판에 복순 씨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3달이 되었을 때 복순 씨는 복지관 100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아드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서러움의 떨림이 아니라 벅찬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순 씨 전화기에 장남의 이름이 떴습니다.
한참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요즘 연락이 없어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서예 배우느라 하루가 짧더라. 내 글씨가 제법 볼만해졌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잠깐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다음에 손주 데리고 한번 가겠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된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발 와달라고 매달렸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순 씨는 거실에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자리를 찾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고유한 눈물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서예 교실에서 연습하던 붓을 꺼내 한지 위에 4글자를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나다. 획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담아 또박또박 써내려간 그 글씨에는 30년 헌신의 무게도 들어 있었고 그 헌신을 내려놓는 용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글씨를 거실 벽 한가운데에 걸었습니다. 지금 복순 씨의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복지관에서 붓을 잡고 점심이면 동기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합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그리움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아들에게서 가끔 안부 연락이 오면 진심으로 고맙고 연락이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순 씨가 달라지자 놀랍게도 아들 내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횟수가 늘었고 지난 설에는 며느리가 먼저 같이 식사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복순 씨는 매일 아침 거실 벽에 걸린 그 4글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나다. 그 글씨 앞에 서면 65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당당하고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복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순 씨와 똑같은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혼자만 이런 줄 알았는데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순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건져야 할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복순 씨의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사랑이 통하는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복순 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반찬을 만드는 것도 사랑이었고 무릎이 아픈데 손주를 봐주는 것도 사랑이었고 명절 음식을 며칠씩 준비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식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순 씨가 보낸 사랑의 편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자식들은 전혀 다른 언어를 읽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사랑은 곧 희생이었습니다. 내 것을 줄이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몸을 갈아서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이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밥을 해주고 돈을 보태주고 아이를 봐주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세대에게 사랑은 존중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부모의 희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자란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 한 끼에 사랑을 담았다면 자식 세대는 간섭하지 않는 것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같은 사랑인데 표현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서운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사랑의 주파수가 서로 달랐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대 불일치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이 기대이고 그 기대가 현실과 어긋날 때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품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상대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혼자 품고 있다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 구조에 있습니다. 복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면서 속으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은 하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손주를 봐주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좀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주겠지 느끼겠지 하고 혼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기대는 결국 혼자만의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당한 거리의 법칙입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 아프다고 멀어지면 다시 추워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이 찾아낸 답은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복순 씨가 더 잘해주려고 다가갈수록 며느리는 부담을 느꼈고 며느리가 거리를 두자 복순 씨는 거부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 조절이 어렵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순 씨가 서예 교실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찾고 한 발짝 물러섰을 때 비로소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다가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거리가 생기자 그 사이로 그리움이 흘러들어온 겁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부모의 빈자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느껴진 것입니다. 관심은 구걸할 때 오는 게 아니라 궁금하게 만들 때 오는 법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복순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똑같은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구한 세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했던 마지막 효도 세대이면서 자식에게는 효도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상에서는 부모가 희생하면 자식이 보답한다는 공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내 청춘도, 내 건강도, 내 즐거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차례가 되니 세상이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효도는 셀프라느니, 개인 생활이 중요하다느니, 우리가 알던 규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기 규칙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옛날 규칙대로 뛰고 있었으니 자꾸 어긋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아들이 불효자여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자식들이 사는 시대가 너무나 급격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대가 만들어낸 어긋남이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생겨난 성장통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 농사 실패했다는 자책을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그 끝없는 고민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격변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참 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을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 잘해주면 달라지겠지, 더 참으면 알아주겠지 하면서 자식 쪽으로만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는 아무리 달려가도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 버스를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세월만 가고 마음만 지칩니다. 이제 그 에너지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향하던 그 간절한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복순 씨가 서예 교실에서 붓을 잡은 것처럼 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를 바꾸는 건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순 씨가 스스로 행복해지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처럼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자식과의 관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복순 씨도 거실벽에 4글자를 건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한 걸음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0으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서운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준 정성만큼 돌려받고 싶은 그 마음이 서운함의 씨앗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준 것은 주는 순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에게 선물을 보낼 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는 하겠지라는 기대를 버리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줬다 이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 때도 다음엔 내가 먼저 전화하겠지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기대를 0으로 두면 며느리가 무심해도 본전이고 어쩌다 한번 웃으며 연락이 와도 그것이 뜻밖의 선물이 됩니다. 서운할 일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진 부모를 보면 자식도 마음이 편해져서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기대를 비우는 것이 관계를 채우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쏟던 에너지를 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 생각으로 시작해서 자식 걱정으로 끝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들은 밥을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며느리는 기분이 괜찮은지, 손주는 감기에 안 걸렸는지, 온종일 자식 집 안 살림을 내 머릿속에서 대신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나에게 쓸 때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던 시간에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걷는 것도 좋고, 배우고 싶었던 노래를 배우러 가는 것도 좋고, 마음 맞는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복순 씨가 서예를 시작한 것처럼 내 이름이 불리는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식 집에서 나는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이거나 공짜 도우미에 불과했지만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됩니다. 자식에게 구걸하던 인정을 내 세계에서 당당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니 자식을 만났을 때도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나쁜 부모가 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들의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내 주머니를 털었고,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면 내 몸을 갈아 넣어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착한 부모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려운 부탁을 해올 때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처음에는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식에게 거절하는 것이 불효를 부추기는 것 같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효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건강한 선을 긋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대접해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식의 무리한 요구에 거절 한 번 못하고 매번 끌려다니는 부모를 자식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부모의 뒷모습을 볼 때 자식은 비로소 존경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해진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식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여러분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여러분도 친정 엄마가 아닙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남처럼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라는 예의를 지킬 때 비로소 상처받지 않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내 아들이라는 소유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한 가정을 꾸려가는 독립된 어른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지키려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아들이라는 소유욕을 내려놓고 저 집 가장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섭섭함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기대를 비우면 아들이 가끔 보내는 짧은 안부 연락 하나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라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철학자가 남긴 지혜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하는 삶의 진리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을 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행복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웃고 있는 부모 곁에는 자식이 오래 머물지만 원망하는 부모 곁에서는 자식이 도망칩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곧 자식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쉬운 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멈추고 대신 나를 위한 시간을 30분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그 30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독립선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할머니이기 전에 그 자체로 빛나는 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달려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그 세월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식의 부속품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삶. 자식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존경하는 당당한 어른으로 사는 삶. 그 삶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그 번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를 0으로 만드는 연습이라면 1번. 두 번째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라면 2번. 세 번째 거절하는 용기 갖기라면 3번. 네 번째 자식과의 관계 재설정이라면 4번.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